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탐구하는 교사 김지환입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왕정 파트를 하겠습니다. 단원명 절대 권력을 꿈꾸다예요. 학습 목표는요, 유럽 절대왕정의 형성 과정과 중상주의의 특징입니다. 자, 키워드는요, 절대왕정의 형성 과정 해서 여기 넘버링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내용들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상주의만의 특징. 네, 여기 중상주의는 별표로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서유럽과 동유럽에 전개된 절대왕정을 설명할 수 있다. 서유럽에는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동유럽에는 러시아, 프로이센 각각의 나라들의 나라명과 왕 이름 그리고 그들의 업적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절대왕정의 성립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전에 장미전쟁이니 뭐 백년전쟁이니 여러 전쟁들이 있었고 그 결과 지방에 있는 기사나 영주대 세력은 계속 몰락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왕의 힘은 점점점 강해졌었죠.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가 점점점 가다가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귀족들의 힘은 많이 몰락했었고요.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배웠던 신항로 개척 이후에 대서양 무역이라던가 다양한 무역을 통해서 점차 돈을 많이 벌었죠. 상업혁명이나 가격혁명 이런 걸 지나면서. 그래서 그러한 돈들을 바탕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후들, 영주들의 힘은 깎이고요. 서민들의 힘은 강해지면서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 지점이 있는데요. 그 위에 왕이 올라서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위에 왕이 권력을 누리는 절대왕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절대왕정과 관련해서 우리 중요한 그림 여기 있죠.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니까 이 그림을 정확하게 봐주셔야 하는데요. 자, 가운데 절대 군주가 있으면 이 절대 군주가 자신의 권력을 이끌 수 있는 정치 이론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그 이론을 왕권 신수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왕권 신수설 별표까지 되어 있죠. 내용은요, 왕권은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왕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겠죠. 그래서 왕의 명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왕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왕권 신수설, 왕권 신수설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이런 정치 기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신하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관료제가 필요합니다. 즉 왕이 명령하면 그것을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신하들, 이 제도를 우리는 관료제라고 했고요. 또한 왕의 힘이 강해야겠죠. 그 힘은 군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왕은 자신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상비군을 창설합니다. 상비군 뜻은요, 항상 준비할 비, 군대, 군,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료제나 상비군이나 다 얘네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잖아요. 그럼 이 월급을 주려면 막대한 재산이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비용들은 바로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중상주의 정책은요, 수출을 늘립니다. 수출을 늘려요.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줄여야 되잖아요. 수입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관세를 매깁니다. 관세라는 건 나라에서 부여하는 세금으로서 해외 물건을 들여올 때 거기에 세금을 붙임으로써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비싼 가격이 있는 제품보다는 그나마 좀 저렴한 제품들을 구매하는 확률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렴한 제품을 계속 구매하게 함으로써 수입되는 물건들을 비싸게 만듦으로써 나라의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이는 효과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중상주의 밑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절대 왕정은 자,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경제 활동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려면은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계속해서 들여와야 돼요. 금과 은을 계속해서 들여오게 되고 한 번 들어왔던 금과 은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냐?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그러니까 줄인다는 거죠. 관세를 부과해서. 그 다음 우리가 팔아야 되는 수출은 늘림으로써 계속해서 금과 은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라는 거. 이 절대 왕정의 경제정책인 중상주의 반드시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외 식민지랑 팽창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중상주의 하려면 물건들이 시장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해외에서 구매할 구매처들이 필요하겠죠. 식민지에서 이 물건들을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할 원료들을 값싸게 사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절대 군주는 중상주의를 했는데요. 이 중상주의 결과 상공시민 계층이겠죠. 그러니까 상인들이죠, 상인들. 상인들은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리고 이들이 상업행위 할 수 있도록 왕이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왕이 정말 고맙겠죠? 그래서 왕에게 막대한 재정, 그러니까 돈을 갖다 바치고요. 왕은 이 돈을 통해서 관료제와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끝났는데요.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림과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정치 이론은 왕권 신수설, 경제 정책은 중상주의 내용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관료제, 상비군, 그리고 중상주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밑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반드시 알아두실 것 꼭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각 지역별 절대 왕정이 나오는데요. 먼저 서유럽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서유럽은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세 나라고요. 에스파냐에는 펠리페 2세,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는 루이 14세가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 같은 경우는 귀족의 힘이 점점점 깎이고 있고 상공에 종사하는 시민계층은 점점점 커지는 그런 전형적인 절대 왕정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볼게요. 자, 에스파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냐는요, 일단은 금과 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왜냐면은 우리 이전에 신앙로 개척에 가장 먼저 힘썼던 국가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였기 때문에 이 에스파냐는 신앙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로 개척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막대한 금과 은이 계속해서 오게 됐었고요. 또한 신항로 개척을 하려면 배도 만들어야 되고 해군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강력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과 지중해 네덜란드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 특히나 이들의 함대는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무적 함대라는 명칭을 지닐 정도로 굉장히 강했고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기념관을 만듭니다. 이 기념관 이름이 엘 에스코리알, 여기 그림과 함께 엘 에스코리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파냐 펠리페 2세였습니다. 영국 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라고 얘기했었죠.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자,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는요,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물리쳤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영국은 섬나라죠? 섬나라라 보니까 여기는 애초에 배 만들다거나 해군이라던가 이런 기술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면서 해상권을 장악했다. 자, 이런 해상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우리는 이때 세운 회사를 동인도 회사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여기서는 양을 많이 키우거든요. 양의 털을 깎아서 만드는 상업, 우리는 이것을 모직물이라고 불러요. 모직물. 우리 뭐 스웨터를 짜거나 하는 그런 양털로 만든 제품들 있잖아요. 그것을 팔았었다. 이게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루이 14세 보도록 할게요. 자, 프랑스의 루이 14세는요, 자, 콜베르 등용했고요. 중상주의 정책 강화했고, 관료제 상비고 했고요. 자, 스스로를 태양왕이라고 불렀고요. 여기 되게 중요한 거 볼게요. 베르사유 궁전을 만듭니다. 여기 그림 보이죠? 이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웅장한 모습이래. 이거는 바로크 양식이라고도 우리 학습지에서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바로크 양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된다. 자, 세 개의 나라,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각각의 왕들의 이름과 업적들을 정확하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유럽 넘어갈게요. 동유럽 같은 경우는요, 서유럽과는 조금 달라요. 바로 도시, 상공업 이런 게 발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공시민계층도 성장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원래 절대왕정은 얘기했지만 귀족들의 힘이 약해지고 상공 시민 계층의 힘이 커지면서 진행돼야 되는데 여기는 상인의 계층의 힘이 없었겠죠. 그래서 러시아나 프로이센은 상인보다는 군주가 직접 나섭니다. 스스로를 계몽군주, 우리 뒤에 배울 계몽주의야 생각해서 스스로를 계몽주의라고 외치면서 이 절대왕정을 시작했고요. 각각의 나라, 러시아는 표토르 대제, 프로이센은 프리드리 2세 해서 그 내용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러시아 보도록 할게요. 러시아는 표토르 대제 때고요. 자, 스웨덴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발티해 지역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트 페테르부르크라는 당시의 수도죠. 상트 페테르부르크라는 걸 했고요. 여기가 이제 당시에 있는 여름 궁전이라고 하네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자, 여기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의 업적으로는 바로 뭐냐면 서구화 정책. 여기서의 서구화는 앞서서 배웠던 서유럽입니다. 그 서유럽을 우리가 따라 배우자라고 하면서 수염도 자르게 하면서 어떻게든 서유럽을 배우려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 자, 그럼 프로이센 볼게요.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프리드리히 2세고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전쟁을 해서 정말 중요한 지역입니다. 슐레지엔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관용 정책도 했고요. 궁궐을 지었는데요. 이 궁궐은 우리가 상수시 궁전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이렇게 사진이 있죠. 상수시 궁전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양식이 무슨 양식이냐? 로코코 양식입니다. 로코코 양식. 앞서서의 바로코 양식은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해서 남성미가 잘 드러났다는 모습으로 평가가 받는다면 이걸 로코코는 화려하고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마치 여성미를 드러낸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그 선생님이 배웠을 때는 그렇게 다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 업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볼게요. 17, 18세기 문화는요.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뉴턴 때 가는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과학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의 수많은 변화를 이뤄냈는데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딱 이겁니다. 자연현상 있잖아요. 자연현상. 예전에는 이런 자연현상은 신이 내린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신이 한 게 아니라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중세시대 때는 모든 게 다 신의 업적, 모든 게 다 신의 가르침, 신의 의도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신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런 법칙 같은 게 있어서 그걸 통해 움직이는 거다라는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는 과학혁명의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대 철학 쪽도 볼게요. 자, 데카르트 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신과 분리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근대 철학을 마련했고요. 자, 로크는요. 자, 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에서 국가가 자신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국가가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국가를 바꿀 수 있다. 즉
우리들 인간 개개인은 사회와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국가와. 그 이유가 국가가 잘 돼야 우리 시민들도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계약을 했는데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우리의 이득을 반영해주지 못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이 정부를 저항해서 없애버리자. 그래서 나중에 시민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대 철학을 토대로 점점점 발전해서 산하의 사상이 나오는데요. 이 사상은 우리는 계몽사상이라고 불립니다. 수많은 사람 있죠. 볼테르, 몽테스키에, 루소 같은 이런 계몽사상가들은 무지와 미신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불합리한 제도, 전통은 잘못된 거는 다 없애자 라고 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냈고요. 이것은 결국 미국 혁명이라던가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으로 이어집니다. 자, 볼테르 거 볼게요. 볼테르의 주장, 신앙과 언론, 출판의 자유가 민주주의 기초이다. 몽테스키에는요,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세 개로 삼권 분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자, 루소는요, 사회계약 얘기 나오죠. 사회계약. 로크에 있는 사회계약과는 약간 다르긴 한데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이것은 일반 의지에 의한 계약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만 더 볼게요. 시알로 개척과 관련해서 이제 콜럼버스에 대한 반응이 서로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콜럼버스를 영웅으로 추대하고 있다면 어느 쪽에서는 콜럼버스는 학살자라는 이런 양측에 대비되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역사에서 볼 때는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본인도 어느 한쪽의 의견을 고를 때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들이 많으면 이것을 사료 분석을 통해서 팩트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춘중 2학년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그러면 안녕.